어느덧 일은 하고도 2해를 더 넘긴 나이, 이윤자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다들 자식들 출가시키고 남은 여생 그늘 밑에서 발 뻗고 편히 쉰다고들 하는데 제 팔자는 어째 그늘보다는 여전히 쨍한 햇볕 아래 서 있는 것만 같아요. 남편은 10년도 더 전에 먼저 좋은 세상으로 떠나버렸고 그 후로는 아들 경수 하나만 하늘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장가를 가서 토끼 같은 손주 둘을 낳아 제 앞에 데려왔을 때 이제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려나 그런 기대를 품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는데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집 살 돈이 없다며 제 집에 눌러앉아 살고 있는 아들내외였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퇴근한 아들 경수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가영이와 함께 부산을 떨더군요. 여보, 그 집 예약은 확실히 된 거지? 아버지께서 회를 워낙 좋아하시니 횟감 신선한지 꼭 좀 확인해 달라고 한 번 더 전화해봐. 알았어, 가영아. 아까 점심때도 확인 전화했어. 룸으로 조용하게 준비해 달라고 신신당부했고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자연산 도미도 특별히 부탁해놨으니 걱정 마. 경수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가영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하며 제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경수 씨랑 특별히 신경 좀 썼어요. 강남에 새로 생긴 한정식 집인데 상견례 장소로도 유명하고 음식 맛도 아주 끝내준대요. 특히 어르신들 모시고 가기 좋다고 해서 큰맘 먹고 예약했어요. 가영이의 목소리에는 자랑과 효심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나중에 얼핏 듣자 하니 그곳이 1인분에 10만 원은 가볍게 넘고 좀 괜찮은 코스로 시키면 15만 원, 20만 원도 우습다고 하더군요. 사돈어른 생신을 챙기는 것이야 당연한 도리죠. 암요, 당연하고 말고요. 하지만 어쩐지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찬바람이 싸하게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2달 전 제 생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경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녁에 가영이랑 같이 들어올게요. 한마디 툭 던지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죠.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부터 괜히 집안을 서성이며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들어서는 경수와 가영이의 손에는 작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케이크 상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터져서요. 가영이도 가게 마감이 늦어졌고요. 경수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가영이는 케이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 둘 다 저녁을 못 먹어서 오는 길에 근처 김밥 천국에서 간단하게 분식 좀 사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어머니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곤 식탁 위에 김밥 2줄, 쫄면 하나, 그리고 어묵 몇 꼬치가 담긴 비닐봉지를 펼쳐놓았습니다. 그 순간 서운함보다는 헛웃음이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김밥 천국 음식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말했던가요? 그저 아들네가 뭐 사다 주면 군소리 없이 먹으니 제가 그런 음식이나 좋아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평생 자식 생일에는 뭐라도 더 따뜻한 밥 한 끼, 정성껏 차린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해먹이려고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던 제 마음을 저 아이들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헤아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홀로 잠자리에 누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그깟 밥 한 끼가 대수겠어요. 사돈댁 생신상에는 수십만 원을 쓰면서 시어미 생일상은 분식으로 때우는 그 마음의 저울질이 너무나 야속하고 서러웠던 것이죠. 어머니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는 며느리의 말이 마치 어머니는 이 정도면 충분하시잖아요 라는 소리로 들려 밤새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라는 작은 씨앗이 뿌려진 것은 며칠 뒤 가영이가 주말을 맞아 집에 들렀는데 어깨에는 못 보던 가방 하나가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일명 명품이라는 딱지가 붙은 가방이었죠. 햇살 아래서 은은하게 광택을 뽐내는 그 가죽 가방은 거실 형광등 불빛에도 유난히 반짝거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이 가방 어때요?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어요. 친구가 해외 나갔다 오면서 면세점에서 싸게 구해다 줬지 뭐예요. 그래도 제 한 달 용돈은 훌쩍 넘지만요. 가영이는 가방을 고쳐 매며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해맑던지 얼마 전 손주들 학원비가 올랐다며 제게 손을 벌리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달만 경수 씨 용돈에서 조금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 학원비가 갑자기 올라서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요. 라며 울상을 짓던 것이 불과 지난달의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제 쌈짓돈을 털어 애들 교육에 들어가는 돈인데 아끼면 쓰나 하며 꽤 큰 금액을 쥐어주었더랬죠.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내 아들 등골 빼서 또 내가 보태준 돈까지 합쳐서 내 몸 치장하는데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그저 제 손에 들린 낡고 해진 손지갑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지갑은 10년도 더 전에 남편이 시장 좌판에서 당신 닮아 예쁘다며 사준 10,000원짜리 인조가죽 지갑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로는 그 지갑이 마치 남편의 분신인 양 늘 손에 꼭 쥐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실밥이 터지고 가죽이 벗겨져 볼품 없어졌지만 그 안에는 아들네 집에 반찬이라도 하나 더 사다 주려고 아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손주들 줄 사탕 몇 알이 전부였죠. 그날따라 유난히 그 지갑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번쩍이는 새 가방 옆에 놓인 제 지갑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막 건져 올린 폐지 조각 같았달까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살림살이에 치여 정작 제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물론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라고들 하지만 가끔은 저도 여자이고 예쁜 것을 보면 눈길이 가고 좋은 것을 갖고 싶다는 아주 작은 욕심 정도는 있다는 사실을 저 아이들은 알까요? 아니, 알려고나 할까요? 그저 어머니는 괜찮아. 어머니는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손주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쁩니다. 첫째 손녀딸 민지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 손자 현우는 유치원에서 제법 의젓하게 형님 노릇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수 내외가 손주들 학원비나 용돈 이야기를 꺼낼 때면 제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어떻게든 마련해 주려고 애썼죠. 아이들이 제게 와서 할머니,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가는데 상 타면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고 재롱이라도 부리는 날에는 제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갑을 열곤 했습니다. 그게 할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수 내외는 제 건강에는 영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왼쪽 무릎이 몹시 쑤시고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죠. 동네 정형외과에 다니며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타다 먹고 있는데 어머니, 병원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하고 따뜻하게 물어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식탁 위에 약봉지를 올려놓고 물을 따르는 것을 보면 가영이는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말하곤 했죠. 어머니, 또 약 드세요? 약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안 좋대요. 그냥 운동이나 좀 하시면 괜찮아지실 텐데.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염려보다는 또 약이야? 하는 듯한 귀찮음과 무심함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경수 역시 제 다리 아픈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주말이면 어머니, 저희 오늘 마트에 장 보러 가야 하는데 민지랑 현우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당연하다는 듯 아이들을 맡기곤 했죠. 아픈 다리를 이끌고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파김치가 되었지만 실은 내색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홀로 병원을 오가고 혼자 약을 챙겨 먹고 밤새 아픈 다리를 주무르다 잠이 들 때면 문득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편리한 사람, 혹은 귀찮은 짐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라는 것이 그리 큰 욕심이었을까요? 손주들 용돈 봉투의 무게와 제 약봉지의 무게가 어찌 이리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인지 그날 밤 저는 약봉지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저울이 이미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버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서운함과 서름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한번 서운함이라는 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까지 자꾸만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리더군요. 경수 내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저울의 한쪽으로만 무게추가 잔뜩 쏠리는 것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불공평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저울은 언제나 사돈댁을 향해 혹은 자기들 자신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죠. 저라는 존재는 그 저울의 눈금 어디에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며느리 가영이는 유난히 친정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성격이었어요. 물론 자기 부모 챙기는 것이야 나무랄 일은 아니죠.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저를 대하는 태도와 비교될 때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참기가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사돈댁에는 계절 과일이며 값비싼 영양제, 몸에 좋다는 보약까지 철마다 끊이지 않고 들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장인어른께서 요즘 통 입맛이 없으시다 해서 백화점 식품관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한우 세트 하나 맞춰서 보내드렸어요. 포장도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몰라요. 혹은 어머니, 이번에 저희 엄마가 무릎 수술하셨잖아요. 그래서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랑 홍삼이랑 잔뜩 사서 보내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역시 자식밖에 없다시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서 늘어놓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그래, 잘했다. 사돈 건강이 최고지하고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내 시어미인데 내 무릎 아픈 건 배지도 않더냐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제게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그 흔한 과일 한 봉지 사들고 오는 법이 드물었으니까요. 어쩌다 시장에 같이 나가면 제가 좋아하는 과일보다는 손주들 먹일 과자나 자기들 먹을 간식거리를 먼저 집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제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한 번은 가영이가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며 몹시 들떠있던 적이 있었죠.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다낭으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식구 전부 다요. 아버지가 환갑이시기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경수 씨가 크게 한턱 쏘기로 했지 뭐예요. 비행기 표랑 리조트까지 전부 예약해놨는데 벌써부터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 해맑은 표정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저 역시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기억이 아득했거든요. 남편 살아생전에는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여행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남편 가고 나서는 경수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가까운 유원지에라도 놀러가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때는 그마저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모를 서글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영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아주 가끔이라도 어머니도 어디 가고 싶으신 곳 없으세요? 하고 빈말이라도 물어봐 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아니, 그런 거창한 질문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앞에서 너무 대놓고 자신의 행복만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하는 아주 작은 바람뿐이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는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려왔던 밤이었죠. 낡은 사진 속 젊은 제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가끔 경수는 술에 잔뜩 취해 늦은 밤에 제게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어. 오늘 부장한테 또 깨졌는데 정말 못해 먹겠어 하고 끄끄거리며 울먹일 때도 있었죠. 직장 상사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아들의 고충을 듣고 있노라면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밤이 아무리 늦었어도 아들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고 그래, 힘들지. 그래도 어쩌겠니.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다. 조금만 더 힘내보자 하며 서툰 위로를 건네곤 했어요. 아들이 기댈 곳은 저밖에 없다는 생각에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아도 아들의 하소연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한 감정이 고개를 들곤 했어요. 나는 내 하소연을 이렇게 다 들어주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마음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느냐 하는 원망이었죠. 아들이 힘든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 힘듦 속에 저에 대한 미안함이나 고마움은 조금도 없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어쩌면 경수는 제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데 말이죠.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는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실망감이 검은 침전물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실망감이 언젠가는 둑이 터지듯 흘러넘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애써 누르면서 저는 또다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그게 어미니까요. 아니, 어미여야만 하니까요.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던 서운함과 실망감은 그저 작은 전주곡에 불과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사돈댁 생신과 제 생일날 벌어진 일이었죠. 그 두 날의 기억은 제 가슴에 너무나도 선명한 낙인처럼 찍혀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딸 민지가 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본다며 이것저것 만지다가 우연히 며느리 가영이의 SNS 계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 그런 것에 익숙지 않아 저는 가영이가 그런 것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민지는 할머니, 이거 엄마 SNS인데 우리 가족 사진도 엄청 많아요. 할머니도 한번 보세요. 하며 제게 화면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호기심 반, 궁금증 반으로 저는 민지가 넘겨주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맛집 탐방 사진, 친구들과의 여행 사진, 새로 산 물건을 자랑하는 사진 등등 가영이의 화려한 일장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그러다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일식집의 다다미 방을 배경으로 사돈 안팎과 경수 내외 그리고 토끼 같은 손주들까지 모두 환한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음식들은 하나같이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사진 밑에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신 기념, 최고급 오마카세, 입에서 살살 녹내 녹아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가족 외식, 해시태그 행복스타그램, 해시태그 효도 선물, 해시태그 딸이 쏜다 같은 해시태그들이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오마카세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 민지에게 물어보니 주방장 마음대로 그날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코스 요리 같은 거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가영이가 친구와 전화로 수다 떠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그 오마카세 식당이 1인당 가격이 무려 30만 원이 넘는 그야말로 최고급 식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식구가 갔으니 어림잡아도 식비만 200만 원은 좋게 넘는 금액이었을 겁니다. 물론 사돈 생신을 성대하게 챙겨드리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만찬 사진과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제 귓가에 들리는 듯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정성과 마음 씀씀이가 제가 받았던 대우와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한 깊은 소외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죠. 그리고 며칠 뒤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에서 경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흘낏 저를 보더니 아, 맞다. 어머니 오늘 생신이시죠? 축하드려요. 저녁에 가영이랑 같이 일찍 들어와서 케이크라도 자를까요? 하고 말끝을 흐렸지만 이내 회사에 급한 회의가 있다는 둥, 야근할지도 모른다는 둥 핑계를 대며 슬쩍 넘어가려는 눈치가 역력했어요. 옆에서 토스트를 먹던 가영이는 어머, 어머니 생신이셨어요? 깜빡했네.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마지못해 한마디 건네는 듯 했지만 그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축하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됐다. 뭘 번거롭게 그러니. 다들 바쁜데. 그냥 저녁에 다 같이 얼굴 보고 밥이나 한 끼 먹으면 그만이지 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벌써부터 서운함과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루 종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심 기대를 했지만 저녁이 다 되도록 아들 내외에게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손에는 그 흔한 꽃 한 송이 없었고 가영이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그러다 가영이가 외출을 했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경수와 가영이가 들어왔어요. 가영이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저희 둘 다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경수가 마치 숙제라도 하듯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영이는 식탁 위에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활짝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배고프실까봐 오는 길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김밥 천국에서 김밥이랑 떡볶이, 순대 좀 사왔어요. 어머니는 이런 분식 좋아하시잖아요.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분식을 좋아해서 사온 걸까요? 아니면 그저 간편하고 저렴하게 한 끼 때우려는 그들 나름의 배려였을까요? 며칠 전 SNS에서 보았던 그 화려하고 값비싼 오마카세 사진과 지금 제 눈앞에 놓인 초라한 김밥, 떡볶이, 순대가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잘했다. 시장하던 참인데 어서 먹자 하고 말했지만 목이 메어 김밥 한 조각도 제대로 넘기기 어려웠어요. 케이크에 꽂힌 초에 불을 끄고 억지로 박수를 치는 손주들의 해맑은 모습만이 그날 저녁의 유일한 위안이었달까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하염없이 돌이켜보았죠. 남편 일찍 여의고 악착같이 경수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식당 일, 공장 일, 안 해본 일이 없었던 제 젊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여나 아들 기죽을까 남들 하는 것만큼은 다 해주고 싶어서 제 몸 부서져라 일만 했던 세월이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가고 며느리를 얻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내 아들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구나. 나도 이제 며느리 사랑 듬뿍 주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다짐했었죠. 결혼할 때도 가진 것 없는 제게 아들 하나 믿고 시집와준 며느리가 고마워 뭐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런 푸대접이라니.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 허탈함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제 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사돈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면서 정작 평생을 뒷바라지한 시어머니에게는 몇천 원짜리 김밥으로 생색을 내는 아들 내외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화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고 말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어둡고 긴 터널 같던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기대하며 상처받는 삶은 살지 않으리라고요. 그 결심은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한 줄기 빛처럼 제 앞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뭔가 달라져야 할 때라고 제 자신이 제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지난밤의 서름과 분노는 하룻밤 사이에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던 그 격한 감정들은
새벽녘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과 함께 차분하지만 더없이 단호한 결심으로 제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내 남은 인생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내 존엄을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이제껏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제 인생의 방향키를 이제는 온전히 제 손으로 잡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못 잤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어요. 찬물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퉁퉁 부은 눈두덩 아래로 굳게 담은 입술이 보이더군요. 어젯밤 실컷 울고 난 탓인지 아니면 어떤 결연함 때문인지 제 눈빛은 평소와 다르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기를 들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좀 내놓으려고요.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제 갑작스러운 말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니, 사모님, 갑자기 집은 왜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경수 씨랑은 다 상의가 되신 거고요? 하고 당황한 목소리로 되묻더군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부터 평생 땀 흘려 일해 어렵게 마련한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우리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고 경수를 낳아 키우고 결혼시켜 내보낸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기도 했죠.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이 아들 내외에게 저를 올가매는 빌미가 되거나 그들의 무관심 속에 제가 홀로 외로이 갇혀 지내는 공간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아들하고는 아직 이야기 안 했고요. 최대한 빨리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은 시세대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떨림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후련함과 함께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도 엄습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는 역시 오랜 친구만큼 좋은 약이 없더군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영숙이에게 연락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숙이는 저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제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친구였죠. 다음 날 오후 영숙이네 집 근처 찻집에서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 특히 오마카세 사건과 김밥 생일 사건, 가리고 집을 내놓기로 결심한 것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했어요.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자야, 세상에 그동안 너가 얼마나 소가리를 했으면 그런 엄청난 결정을 했겠니? 나는 내 결정 전적으로 지지한다. 정말 잘 생각했어. 이제라도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맞아.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제 앞가림할 나이인데 언제까지 내가 희생만 하고 살 거냐? 이제 내 인생 찾아야지. 그렇고 말고. 영숙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저는 영숙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영숙이는 제가 집을 팔고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주었어요. 요즘은 시설 좋은 실버타운도 많다더라. 아니면 아예 조용하고 공기 좋은 시골에 작은 주택 하나 얻어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소일거리 하는 것도 좋지 않겠니? 내가 워낙 손재주가 좋으니 작은 공방 같은 거 차려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뭐 만들기도 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라며 여러 가지 희망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었죠. 친구의 진심 어린 지지와 격려 덕분에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이윤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는 소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퍼져나갔나 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약속된 시간에 찾아와 우리 집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처음에는 몹시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사적인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삶을 평가받는 듯한 기분도 들었죠. 하지만 이내 그런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상 더 이상 이 집에 미련을 둘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제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두려움이 앞섰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니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일단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너무 크지 않은 아담한 집을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하면서도 생활하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은 곳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은 돈으로는 그동안 돈이 아까워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으니 제대로 된 화실에 등록해서 그림도 배우고 싶었고 기회가 된다면 작은 악기도 하나쯤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북카페 같은 것을 열어서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훨씬 더 컸어요.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고 그저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제2의 인생, 아니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제1의 인생일지도 모르죠.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언제까지고 아들 내외에게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고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과 원망에 휩싸일 것이 분명했죠. 차라리 제가 먼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소식을 들은 아들 내외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세고 또 처절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집에는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주말 저녁 저는 경수와 가영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집에서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였죠.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저는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제 낮은 목소리에
경수와 가영이는 동시에 저를 바라보았죠. 왠지 모를 긴장감이 거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 이 집 팔기로 했다.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고 아마 조만간 계약이 될 것 같아. 제 말에 경수는 마시던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잔뜩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하시는 거죠? 집을 파시다니요. 이렇게 갑자기요? 가영이 역시 토끼처럼 동그래진 눈으로 저와 경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농담 아니야. 이미 결정했고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몇몇 다녀갔다.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제 단호한 말투와 침착한 태도에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경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저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저희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으셨어요? 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내 집 내가 파는데 누구랑 꼭 상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유는 이제는 좀 나도 내 인생을 찾아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기도 싫고 말이다. 경수가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는 사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며느리 가영이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상냥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을 파시면 저희는 이제 어디 가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평생 일궈서 경수 씨 물려주시려고 하셨던 집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를 터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여전히 제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안위가 먼저였던 것이고 이 집이 언젠가는 당연히 아들 경수, 즉 자신들의 명의가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이라도 될 요량이었는지 아니면 아이들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갈 때 보탤 생각이었는지 그 속셈까지는 알 길이 없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이기심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얘야, 너희가 살 집은 너희가 알아서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는 거니? 그리고 이 집을 경수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 냉정한 말에 가영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더군요. 평소에는 살갑게 어머니, 어머니하며 애교를 부리던 며느리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되자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함을 넘어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헛된 기대를 품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미련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경수와 가영이는 거의 매일같이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을 토로하고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더니 제 결심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들먹이며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다 알아요.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고
매일매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제발 집 파는 것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니. 경수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며 애원했습니다. 가영이도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 저희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 했는데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예전처럼 저희랑 같이 하니 저희가 어머니 잘 모시고 살게요라며 거의 통곡하다시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사과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인지 판단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설령 그것이 뒤늦은 진심이라 할지라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은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저는 그저 이미 결정된 일이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나를 찾아오거나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제 너희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단호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눈빛과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려 제 남은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약하고 희생만 하던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마음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에 갖은 회유와 때로는 날 선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 결심은 마치 깊은 산속 옹골찬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기적인 몸부림을 볼수록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만 더욱 굳건해질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짜이기라도 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저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고 있었어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왔던 중년의 부부가 있었는데 저희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된 일에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묘한 흥분감도 느껴졌어요. 약속된 날짜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구매자 부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은 인상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며 저희 집 구조나 햇볕 드는 방향이 참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가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날들, 경수를 낳아 기르며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느꼈던 깊은 외로움과 서름까지 그 모든 감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랜 시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어떤 해방감에서 오는 떨림이었을 겁니다. 중개인은 사모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도 좋은 분들 만나서 집이 잘 팔리니 다행입니다 하고 위로인지 격려인지 모를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했던 골목길 풍경이 왠지 모르게 낯설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이 풍경과도 작별이구나 생각하니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후회는 단언컨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한 결정이라는 확신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며칠 뒤 계약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어요. 평생 제 손으로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액수보다 더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은 이제 이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자유와 가능성이었어요.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여행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늘 꿈만 꾸었던 해외여행. 저는 두꺼운 여행 책자를 사와서 밑줄을 그어가며 읽고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을 찾아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의 푸른 바다도 보고 싶었고 고풍스러운 유럽의 작은 도시들도 거닐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들에도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멋진 화실에 등록해서 유화도 배우고 수채화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어쩌면 늦었지만 악기 하나쯤 배워서 멋지게 연주할 수도 있을 거고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보는 일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조용한 시골 마을을 생각했지만 막상 혼자 살아가려니 병원이나 편의시설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요즘 유행한다는 실버타운 설명회에도 몇 군데 다녀왔고 한적하면서도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소도시의 아담한 주택 매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술술 풀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큰 기쁨이고 활력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오롯이 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두려움과 걱정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아, 이윤자.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집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경수와 가영이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저를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눈물 작전이나 감정 호소와는 차원이 다른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한 압박이었죠. 그들의 주된 요구는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제가 집을 판 돈으로 자신들의 새집 마련에 상당 부분을 보태주기를 바라는 눈치였고 그게 안 된다면 앞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라도 지원해달라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머니는 혼자 그 큰 돈 다 들고 어디 가서 편하게 사실 생각이세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자식된 도리로 저희 앞날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영이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를 질렀고 그 옆에서 경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다가 마지못해 한마디씩 거들곤 했습니다. 어머니, 가영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지금 당장 이사갈 집도 막막하고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정말 한숨만 나와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들의 뻔뻔하고 이기적인 요구에 저는 기가 막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너희가 살 집은 너희가 알아서 구하는 것이고 너희 생활은 너희가 책임지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의무도 생각도 없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이제 오롯이 나를 위해 쓸 것이다.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 언제까지 부모에게 기댈 생각만 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거라. 제 단호한 말에 경수와 가영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제가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자신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이라고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희생만 하던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사라지고 오히려 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함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차분히 해나가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새로운 수평선을 향해 돛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인지 몸은 조금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수십 년간 정들었던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 온갖 상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새벽녘 창문으로 스며드는 여명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 집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에게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좋은 기억도 아픈 기억도 이제는 모두 흘러간 시간 속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해서 분주하게 짐을 꾸리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텅 비어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구석구석 배어있는 지난날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어요. 거실 한쪽 벽에 걸려있던 낡은 가족사진 액자 자국, 아이들이 어릴 적 키를 재던 문설주의 희미한 눈금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낡은 흔들의자가 놓여있던 창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짐을 싸면서 우연히 발견한 빛바랜 편지 한 통, 경수가 어린 적에 그려준 삐뚤빼뚤한 제 얼굴 그림,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죠. 하지만 그런 애틋함과 슬픔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낡은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떠나보낼수록 제 마음은 더욱 홀가분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빈집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약간의 상실감은 곧 다가올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빠르게 채워져 갔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삿짐 트럭에 마지막 짐이 거의 다 실리고 있을 무렵 경수와 가영이가 착잡하고 불편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듣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다가와 마지막까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무력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 생각은 정말 티끌만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떠나버리시면 저희는 이제 어쩌라고요? 경수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일말의 애원 같은 것도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가영이도 옆에서 눈가가 벌개진 채로 어머니 때문에 저희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당장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도 막막하고 애들 볼 낯도 없어요. 어머니는 정말 저희한테 너무 잔인하세요. 라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쳤죠.
저는 그들의 말을 그저 묵묵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변명하거나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들의 초라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제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 있었을지 모를 아주 작은 미련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과 저는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 분명했죠. 너희도 이제 어른이다. 언제까지 부모에게 기대고 원망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야. 너희 힘으로 한번 당당하게 살아봐라. 그게 너희에게도 결국에는 더 좋은 일일 거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 말에 경수와 가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어쩌면 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그리고 진정한 저 자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 큰 해방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제가 새로 이사 온 곳은 도시 외곽에 자리한 아담하지만 예쁜 정원이 딸린 단층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니 공기도 맑고 창문 너머로는 사계절 변화하는 푸른 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야말로 제가 꿈에 그리던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죠. 이삿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저녁이 되자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와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넓은 거실 창가에 놓인 푹신한 흔들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하늘에는 총총히 별들이 박혀 있었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죠.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러움이나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겁고 답답했던 짐들을 마침내 모두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 가리고 드디어 진짜 자유를 얻었다는 깊은 안도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아픔과 상처, 외로움과 서름들이 그 뜨거운 눈물과 함께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 했죠. 한참을 소리내어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나 이윤자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말이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니 마음의 여유가 샘물처럼 솟아났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핑계와 제약으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매일같이 발견해가고 있었죠. 제 삶은 마치 흑백 텔레비전에서 총천연색 영화로 바뀐 것처럼 생기와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사 온 동네는 작고 조용했지만 따뜻한 사람 사는 정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다 보면 옆집에 사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할머니가 새댁, 오늘 날씨 참 좋네. 상추가 아주 실하게 잘 자랐구먼. 하고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는 가벼운 눈인사나 짧은 안부를 나누며 금세 얼굴을 익히게 되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수채화 강자와
통기타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남몰래 좋아했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 부르는 것을 즐겼지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그런 취미 생활은 까맣게 잊고 살았었거든요.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두 강좌 모두 등록한 첫 수업날 얼마나 설레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다시 여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툰 솜씨로 하얀 도화지에 붓을 들고 알록달록한 물감을 묻혀 색을 채워나가는 시간, 그리고 어색한 손놀림으로 기타 코드를 잡고 더듬더듬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친절한 강사님의 지도를 받아 하나씩 그림을 완성해가고 조금씩이나마 노래 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함께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과도 금세 마음을 터놓고 친해져서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동네 찻집에 모여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거나 서로의 작품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그림뿐만 아니라 평소 관심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요가 교실에도 등록해서 뻣뻣했던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문학 강좌에도 참여하며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나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신선하고 즐거웠으며 제 삶에 예상치 못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생동감 넘치는 일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바로 건강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들 내외 눈치 보느라 또 손주들 챙기느라 제 몸 돌볼 겨를이 없었고 마음고생까지 심해서 늘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 약수터까지 가볍게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싱싱한 제철 채소를 파는 작은 장터에 들러 장을 보곤 했죠.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공의 채소와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들로 매일 정성껏 건강한 밥상을 차려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들 내외가 사다 주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대충 해결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먹는 즐거움을 제대로 알게 되었죠. 소박하지만 제 손으로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음식의 참맛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햇살 좋은 창가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두꺼운 소설책을 읽거나 평소 좋아했던 옛날 가수들의 LP판을 찾아 들으며 뜨개질을 하기도 했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밤에는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눈을 뜨는 그런 당연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제게 돌아온 것이죠. 가끔 경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곤 했습니다. 주로 주말 저녁 무렵이었는데 어머니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고요?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요? 하는 의례적인 안부 전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살가움이나 진심 어린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저 자식된 도리로 형식적인 안부라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죠.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그 짤막한 전화 한 통에도 온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들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감정을 잘 조절하며 담담하게 그의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들이 저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깊이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현재, 그리고 저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래, 나야 잘 지내지. 너희도 별일 없고, 손주들은 잘 크고, 하는 정도의 짧은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곧바로 다시 저의 평온하고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가 제가 하던 일에 집중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의 감정이나 그들의 문제에 제 소중한 삶이 휘둘리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저는 매 순간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이제 제 마음의 중심은 온전히 저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고 그 사실이 저를 더없이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나날들이 강물처럼 잔잔히 흘러가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국화꽃이 마지막 아름다움을 뽐내며 활짝 피어있던 날이었죠.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뜨개질을 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의 방문이었어요. 바로 아들 경수와 며느리 가영이었죠.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제 평온했던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처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지만 저는 애써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을 맞이하려 노력했습니다. 초인종 소리 대신 나지막이 저를 부르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잔뜩 수척해지고 어딘가 모르게 풀이 죽은 얼굴의 경수와 가영이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에게서 느껴졌던 당당함이나 번지르르한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시들어버린 풀잎처럼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가영이의 화려했던 옷차림과 값비싼 장신구들도 보이지 않았고 경수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을 보니 제가 집을 나온 이후로 그리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경수가 먼저 힘없이 그리고 멋쩍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 사이에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러 이렇게 예고도 없이 저를 찾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불안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 어떤 절박함과 뒤늦은 후회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어렴풋이 읽히는 듯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아니, 너희들 몰골이 왜 이 모양이냐? 무슨 일 있었니? 어서 말해보거라. 하고 걱정부터 앞섰겠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과거의 이윤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가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그녀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 그렇게 깊이 상하게 해드린 거
다 저희 욕심 때문이었고 저희가 너무 어리석고 철이 없었어요. 이제야 저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흑흑. 가영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담담하게 내려다볼 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깊은 상처들이 아물기에는 아직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엎질러진 물이다. 그만 일어나거라. 저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냉랭함과 서운함이 묻어났을 겁니다. 가영이의 눈물은 안타깝고 가슴 아팠지만 그 눈물만으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이 깨끗하게 용서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가영이가 한참을 울고 난 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의 등을 토닥이던 경수가 조심스럽게 가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미안함, 그리고 간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염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어머니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잘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경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집을 나간 후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제가 없는 빈자리가 생각보다 컸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선뜻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반갑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과거의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에게 얽매여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너희 마음은 알겠다. 그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됐다. 하지만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고 나는 지금의 이 평화로운 생활에 아주 만족한다. 너희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앞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하지만 당장 예전처럼 모든 것이 없었던 일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나도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솔직한 제 마음을 최대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지켜볼 의향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의 방식과 제가 어렵게 찾은 행복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아들 내외는 제 말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아직은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이었고 그 어떤 것도 저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죠. 아들 내외의 예상치 못했던 방문과 뒤늦은 사과 이후 제 평화롭던 일상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렵게 되찾은 삶의 주도권을 다시 그들에게 넘겨주거나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되돌아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죠.
진정한 사이다는 그들의 후회나 반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저 자신이 만들어가는 흔들림 없는 행복과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깊이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경수와 가영이는 예전처럼 매일같이 들볶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꾸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은 없었고 제가 평소 좋아하는 과일이나 작은 화분 혹은 건강에 좋다는 차 같은 소소한 선물을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제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거들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색하지만 노력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쌀쌀맞게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어요.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거나 과거처럼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곧 전셋집 계약해요.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리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직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저희 힘으로 해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어느 날 경수가 예전보다 한결 밝아진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새 집을 구하기 위해 이런저런 고생을 꽤나 한 모양이었지만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죠. 저는 그저 그래 잘 생각했다. 고생 많았겠구나. 이제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가야지. 그게 진짜 독립이고 그래야 너희도 더 단단해지는 거다 하고 담담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거나 과거의 기억이 깨끗이 지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예전처럼 상처받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만의 평온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꿋꿋하게 지켜나갔고 그 어떤 것도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아들 내외도 점차 저의 그런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이윤자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는 집을 판 돈과 그동안 아껴 모은 약간의 여윳돈으로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며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벼르고 벼르던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평생 제게 가장 친한 친구인 영숙이와 함께 떠난 북유럽 크루즈 여행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환상적이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피오르의 절경,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예쁜 도시들,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신비로운 오로라까지 젊은 시절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호사를 누리며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를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평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왔던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과 연계해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일주일에 2번씩 따뜻한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해드리는 일이었는데 비록 작은 도움에 불과했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과 작은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어요.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윤자 씨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반찬도 먹고 외롭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다녔던 문화센터 그림 교실에서의 실력도 제법 늘어서 얼마 전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작은 아마추어 작가 전시회에 제 풍경화 2점을 출품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어요. 비록 전문 화가의 그림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지만 제 그림을 보고 어머, 할머니 그림이 너무 따뜻하고 예뻐요 하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찬 예전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였어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제가 마당에서 국화꽃을 손질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작은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 민지였죠. 녀석은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며 혼자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여기까지 불쑥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녀석이 혼자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저는 민지를 와락 끌어안고 한참 동안 등을 토닥여 주었죠. 할머니, 우리 할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집 진짜 예쁘다. 꼭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제품에 폭 안겨 제잘거리는 민지를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전 경수에게 제가 사는 곳 주소와 오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손녀딸이 혼자 불쑥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민지를 위해 냉장고에서 시원한 과일 주스를 꺼내주고 직접 구운 쿠키도 내주며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는 제 옆에 꼭 붙어서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친구들 이야기, 새로 생긴 고민거리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저는 그런 손녀의 모습이 마냥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저녁 무렵 민지를 데리러 온 경수는 딸아이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제게 연신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애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뭘 그리 걱정하고 미안해하느냐. 오히려 기특하고 반갑기만 한데 하고 웃으며 말했죠. 경수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돌아갔습니다. 그 부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아들 내외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이나 그들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손녀와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현재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원망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도 서로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회복해 나갈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그리고 가장 통쾌한 사이다가 아닐까요?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고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즐겁고 새로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가슴 뛰는 기대를 품었어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